안녕하십니까. 독거 투자치 제레미년입니다. 오늘은 유가 60불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전기차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거 투자일지는 유가 80불 중반대부터 유가 관련 주식들을 전량 매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ETF 투자도 정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지난 몇 개의 독투일지만 읽어봐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석유 시추국인 리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퍼미안 분지의 산유량이 곧 역대 최고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퍼미안 분지는 사우디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 생산량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연말부터 유가 하락세를 이야기를 했었고 내년 원유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으로 보여서 저장 탱크에 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정부에서 발표한 전략 비축유 방출도 하락세를 부추겼죠. 미국은 그렇고 오펙을 봅시다. 이쪽은 가능하면 유가 상승을 원하는 전 세계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까지도 국제 원유 시장이 이번 12월, 다음 달 12월부터 공급 초과에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오더를 받는 쪽이니까 이쪽이 더 세계 경제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선견지명 때문에 10월 오펙 회의 때도 오펙은 석유 증산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120불 간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망치가 인상적이었죠. 그 이유는 팬데믹 이후로 실물 경기가 다시 돈다는 뻔한 이야기였지만 공급 초과 이슈를 간과했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돈을 지킨 듯해서 좀 흐뭇합니다. 독투에서는 담지는 못했지만 요즘 바이든 정부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한편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국이 뭔가 강압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늘 미국은 힘의 논리로 이제 구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제 뭔가를 얻어내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뭐 전쟁도 일으키죠. 며칠 전에 바이든 그 대통령이 각국 대통령들에게 전략 비축률을 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살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독거투 절제는 유가가 60불 선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도 이제 50불에서 60불 사이에서 움직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여기다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작년부터 돈을 많이 시중에 풀었는데 이걸 감안한 화폐 가치를 감안해서 60불 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강세를 부린다면은 더 떨어지겠지만 더 오르겠지만 그 달러도 이제 올 만큼 맞죠. 이렇듯 유가의 하향 안정세는 다른 에너지 및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독거투절제는 줄곧 인플레이션 역시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유가는 60불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야기를 처음 했던 80불대 중반부터 60불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좀 가파른 측면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에 베팅했던 종목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고유가의 악영향을 받던 항공주들은 저도 하방 경직 혹은 반등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소비자 지수가 무척 좋게 나왔죠. 이렇게 소비가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안 나면 이상한 겁니다. 흡사 그 유령이 스르르 지나가는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자체의 성격은 일종의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일 뿐이죠. 9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미국은 이제 큰 나라니까 이런 매크로 현상이 한번 일어나면 몇 달은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지나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들갑을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제 투자에 있어서 어떤 액션을 요구한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을 흔들 만한 크라이시스는 보이진 않습니다. 테이퍼링이나 타이트닝이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방종을 마구 일으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전망들이 우세한데 오히려 이럴 때는 시장이 조심하거나 아니면 의외의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채권 트레이더들 역시 현금을 역시 그 역대 최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채권 강세로 베팅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해외 로드 트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 하락은 청신호 같고요. 먼저 호주가 빗장 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 석 달 정도 잡고 이제 캥거루나 코알라를 이제 볼생을 하니까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설문조사를 봤는데 1년 안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일상의 정상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 7가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5일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리비안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11월 17일에 15% 빠졌고 시간 내로는 3%더 빠져서 총 18% 빠졌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한 12% 정도가 더 빠져서 이제 30% 넘게 좀 빠진 상태입니다. 폭락 전까지는 이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루에 2대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 시총이 1000만 대를 넘게 만드는 폭스바겐 시총을 넘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산업이 미래 가치를 빠르게 반영하는 거는 뭐 너무나 흔한 일이 돼버렸죠. 저는 늘 테슬라 보유자들에게 테슬라를 팔 필요 없이 쭉 가져가라. 불안하면 판매량 추이를 보고 일론이 판다고 따라 파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테슬라의 그 시총 사이즈 자체는 시장 크기에 비해서는 좀 부담스럽지만 테슬라의 시총이 역사적 고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상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견이 만약 바뀌면 제가 주저없이 말씀을 바로 듣고 투자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왜 투자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제 먼저 기존 내연기관 업계들의 그 거대한 자산이 있잖아요. 이 생산 시설들 이게 고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시하시듯이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라인과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는 거의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라인을 고쳐서 짓는 것보다는 아예 새로운 땅에 새로 짓는 것이 나을 정도죠. 그렇다면 연간 1천만 대를 생산하는 거대한 생산 라인은 정말 매몰 비용을 넘어서서 철거 비용까지 들어갈 정도입니다. 주유소들이 폐업을 할 때 환경부정금 때문에 더 큰 돈이 나가서 폐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또 복구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1000만 대라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암흑의 지문을 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직원들의 정리 비용입니다. 제가 연초에 퇴사를 할 때 14년 근속을 감안해서 3년치 연봉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좀 받았습니다. 차장이나 부장급들은 더 많이 받았겠죠. 이번에 연봉 높은 외국계 은행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7년치까지 또 받는다고 합니다. 상상하는데 여기에 이제 강성 노조인 자동차 기업들의 노조는 얼마나 많은 연봉을 요구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GM이 파산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직원들 의료보험이었잖아요. 근데 이 의료보험보다 더 큰 게 퇴직금, 아니면 연금 이런 건데 이런 거 주다가 파산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부품이 들어가고 자동화도 이제 이거보다 훨씬 많이 이제 들어가고 요즘에는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스마트 팩토리로 쉽게 짓고 쉽게 공정을 고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도와주는 회사들이 많아졌죠. 요즘에는 이제 펀딩도 잘 되다 보니까 쉽게 그런 공정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제 금방금방 큰 손처럼 삽니다.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게다가 기존 내연기관들 브랜드에 비해서 이 신규 업체들이 더 전기차를 먼저 시작했고 공정 노하우도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테슬라나 리비안 둘 다 이제 역사가 15년이 넘는 업체거든요. 이미 전기차 만든 지가. 근데 테슬라나 그 리비안이나 그 루시드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볼 때 기존 내연기관들이 만든 그런 전기차들은 오히려 어설퍼 보일 겁니다. 그럴 것이 아직도 스펙상으로는 이들이 아직 미치지도 못하고 있죠.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 포르쉐의 전기차도 사실은 모델 3보다도 퍼포먼스에서 딱히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정도긴 합니다. 뼈가 다 아프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격차를 따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데 뭐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여러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리비안의 초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GM하고 포드가 FBI 작전을 방불케 하는 로비전을 펼쳤다는데 그 사실은 이제 내연기관들이 이제 신생 업체들에게 오히려 고개를 조아리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흡사 노키아에서 삼성과 애플로 스마트폰 주도권이 넘어가는 예를 든다면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40%전 세계 이제 점유율의 40%의 그 피처폰 점유율을 차지하던 노키아였는데 역시 이제 내연기관 판매량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95%를 차지하는 이런 자동차 업계가 이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테슬라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 들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주들은 응원하지만 테슬라 자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시총이 커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포드는 이제 2030년에 자사 판매량이 현재 50% 정도 수준, 그 반토막이 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자동차 카쉐어링, 그리고 UAM 같은 다변화된 교통수단을 예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고가 차량을 선호하는 플렉스한 청년들이나 아니면 아예 차를 잘 안 타고 필요할 때는 택시나 킥보드 같은 다른 수단을 찾는 그런 실리적인 친구들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차 끌고 식당 가서 발레 파킹을 맡기기보다는 집에서 배달의 민족 시켜 먹는 게 더 흔한 루틴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텐데 그에 비해서 이제 테슬라 시총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이렇게 테슬라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돈이 제한된 시장에서는 이 품기가 너무 이제 부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상장할 때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린 것 같아요. 그 테슬라를 팔고 그 리비안이 너무 폭등하니까 이제 다른 데 아닌 루시드나 피스카 쪽으로 이제 몰린 것도 있었고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되었고 리비안과 루시드는 상품력에 있어서는 잠재력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품력에 있어서 사실은 테슬라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911을 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차량은 루시드 같은 차로 갖고 싶긴 합니다. 너무 이쁘기도 하고 이제 잘 나가기도 하고 유지비도 적잖아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하잖아요. 여기 지금 잘못 썼는데 그 리비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20%의 쉐어를 갖고 있는 그 아마존은 흡수 합병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비안의 지분 12% 갖고 있는 포드도 역시 동의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 거대 수요처,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만큼 이제 신뢰할 만한 주주 혹은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없죠. 그러니까 포드도 이제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기차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이슈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0대 이상, 뭐 70대 이렇게 그 항공 비행기 갖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근데 지금 전기 비행기 이슈가 또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이슈 때문에 전기 비행기 업체까지도 인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리비안이 생각보다 더 커지기 전에 아마존이 인수를 해버리지 않을까? 그 지분을 확 더 올려서 주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시장도 계산하고 리비안 폭등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게임이 끝난 듯한 전기차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볼 때는 테슬라 원탑보다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생태계를 바랄 것입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 테슬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리비안과 루시드 관련해서는 실제 양산 등 그 앞으로 헤쳐나갈 것들이 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저도 제가 말렸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 같은 꼴은 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라이다 업체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작년 가을쯤에 라이다 업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라이다 자체가 대해서 이렇게 고난이도 기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령 신기술을 들고 나온 이가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업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이제 기술 장벽이 낮은 거죠. 학부생이 이제 신기술을 갖고 나올 정도면 이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카피하기 쉬울 정도로 굉장히 쉬운 산업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벨로다인이라고 하는 그 대장주가 있었잖아요.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CEO 역시 라이다 산업 사이즈가 그냥 수천억 달러밖에 안 될 것이다. 그냥 한 부품 기업 그 정도? 이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막 되게 장밋빛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하긴 뭐 100불짜리 라이다도 나왔을 정도니까 그게 이제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솔직한 인터뷰였습니다. 이런 논거를 통해서 제가 라이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좋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유한 주주들이 이제 상당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좋게 설명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사실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꿈을 이제 먹었고 이제 주식을 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라이다 업체들의 매출 목표치는 지금 계속 하향되고 있고 존속이 될지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는 주식은 꿈을 반영하지만 그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는 냉철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